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대 사법 개혁안, 국민의힘은 이를 5대 사법 해체안이라 부르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긴급 토론회는 그 심각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나경원 의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헌법 해체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 전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체제 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당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드디어 지금 5대 사법 해체법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장 핵심이 사심자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 증언은 결국 26명으로 증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사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제 대구고등법원장도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해서 헌법 101조의 결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관평가 추천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판사들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이 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판사들을 결국 뭘 하겠다고 하느냐? 국감장에 어제 출석시켜서 지금 판사 파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거 역시 개헌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헌법 106조에 판사를 파면하지 않게 한 이유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사법부 발 아래 굴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국회의원 퇴장을 지금 몇 번 했느냐?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툭하면 강제 퇴장, 그리고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저희가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서 냈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이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저희는 추진하고 이것 통과 안 시키고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법 해체도 막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 세미나실을 넘어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저는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입법에 의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독재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입법에 의한 독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절대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정지 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입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시간 동안 260억 원이 거래됐다면 그때 거래한 사람들은 우리는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금액은 50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10년 3월달 상장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는 이 주식을 고위 법관일 때 받은 것입니다.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뇌물입니다. 그 이득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습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또한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뇌물을 지급한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소돼서 재판받는데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뭐로 보나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입니다.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법부를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법의 본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에 벗어나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를 보면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46% 정도 나오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6%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신뢰도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국회가 신뢰도 낮다고 법원을 비난하면서 갈아엎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쪽에 보면은 사법개혁의 과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법개혁을 하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는 것이 일단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법개혁의 대상과 방법, 방향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면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하는 법원 내부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독선적인 개혁이 되지 않도록 적집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4쪽을 보시면 9월 30일에 법사위에서의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한다든지 10월 13일과 10월 15일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등이 보여준 행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10월 13일과 10월 15일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진 날이다, 이런 어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지난 5월 1일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러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했을 때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주장하면서 현행 헌법상의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이 청문회장 그리고 국감장에서 대법원장에게 호통치는 그리고 무릎 꿇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마치 점령군처럼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현장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 최고법원인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상급 기관인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면서 그러한 그 대법원과 법원도 모두 국회의 발 아래 있으니까 국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정한 구조 내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법개혁 5대 과제에 대한 과제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쪽에 보면은 가장 그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이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의심하기로는요, 이 사법개혁 5대 과제의 민주당의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그 핵심 관건은 대법관 급격한 증언과 법관 평가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을 통해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를 장악하고, 그리고 하급심 법관들의 그러한 그 판결을 임의로 조종하기 위해서 법관 평가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까 뭐 여러 그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전원 합의체를 2개를 만든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 하나는 확실하게 장악을 한다는 얘기고, 내란죄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에 5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여러 가지 자신들의 현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그리고 정적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법원의 코드 인사를 우리가 현행 제도로서 막을 길이 없거든요. 친여당 성향의 그런 정치 편향적인 판사들이 다수 법관 대표회의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몫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 몫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수가 민주당의 의석이기 때문에 여기 추천이 다수를 민주당에 점하는 것이고, 법관 평가제는 그렇다면 이제 이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과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을 변경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당 성향의 어떤 편향적인 인사를 대법관으로 12명 다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장애가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이 있는데 제청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의 판결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법관평가제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변협에서의 자질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참고 자료로 삼았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바로 어떤 그 근무 평정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법관의 어떤 그런 외적인 외압을 통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법관 헌법 제 103조 이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103조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무 평정의 외부의 인사들이 대거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는 106조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특히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신문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수사의 어떤 그런 어떤 비밀을 확보해야 되는 기밀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거를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신문한다 그러면 압수수색 하나마나가 되는 거거든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위헌적인 법령을 적용해갖고 기본권을 침해한 이런 재판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원 도입 자체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동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건 폭주가 지금의 한 20, 30배 이상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재판소는 허용할 경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불기소 사건들에 대한 불복이 전부 다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사건들을 하느라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그러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기능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절속으로 이렇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 법원을 장악을 해서 결국은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검찰개혁과 결합했을 때 수사권을 장악하고 법원의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과 대법관들을 장악을 해서 결국은 재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헌법을 지키려는 최후의 외침이었습니다. 대법관 증원, 사심제 신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법부를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지적인데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설 때 그 나라의 자유는 지켜질 수 있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법의 균형, 진짜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